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김말자는 새벽 5시면 늘 반찬가게 불을 켰습니다. 30해 넘게 한결같이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며 살아온 삶이었죠.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워낸 세월이 말자의 손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등에 난 주름 하나하나가 그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죠. 가게 문을 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김치 냉장고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파김치가 제대로 익었는지 살피고 오늘 팔 반찬들을 진열대에 차례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손길은 익숙했고 또 정확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반복해온 일과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금치나물 있어요? 그럼요. 오늘 아침에 막 무쳤어요. 말자는 웃으며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삶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도연은 이제 중견기업 부장이 되었습니다. 말자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 말이야, 대학도 장학금으로 나왔어. 내가 힘들게 일한 보람이 있지. 말자는 손님들에게 종종 그렇게 말하곤 했죠. 그 말 속에는 고생했던 시절에 대한 보상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지혜는 성실하고 말이 고운 주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지혜는 시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찌개 끓였어요. 지혜는 그렇게 늘 다정했습니다. 말자도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 피로가 녹는 듯 했죠. 며느리를 얻은 게 복이라고 말자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지혜야, 너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니? 어느 날 저녁 말자가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지혜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말자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활기차게 움직이던 며느리가 요즘은 자주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하지만 이상한 낌새가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건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지혜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 있니? 요즘 너무 조용한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아무 일 없어요. 말자는 그 말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도연도 아내가 피곤해한다며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지혜가 요즘 좀 지쳐 보여요.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아들의 그 말에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해남대부인데요. 이지혜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말자의 손에 들린 종이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마룻바닥에 쏟아지면서 얼룩을 만들었지만 말자는 그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며느리가요? 예, 대출 연체가 계속되고 있어서요. 혹시 가족분이시면 상황을 아시는지 말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부업체라니, 그것도 며느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니. 잠깐만요. 제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덩그러니 들렸죠. 말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대출을 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대부업체에서.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날 밤 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지혜가 사라졌어요. 뭐라고? 집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카드 명세서 봤는데 이상한 내역이 너무 많아요. 통장도 다 비어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일단 진정해. 지혜가 어디 갔는지 찾아보자. 하지만 말자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받은 그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대부업체, 연체, 그리고 사라진 며느리.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 그날 이후 김말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여전히 새벽 5시였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담으면서도 자꾸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지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말자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며칠이 지났지만 지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매일 밤 늦게까지 아내를 찾아다녔지만 허사였죠. 지혜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봐도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혜 언니 요즘 연락도 잘 안 되더라고요. 친구들의 말에서도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대부업체 직원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말자는 김치를 담그고 있던 참이었죠. 김말자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채무 통지서입니다. 확인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남자는 서류 봉투를 건네고는 돌아섰습니다.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숫자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3,580만 원. 말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돈이라니. 며느리가 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쓴 걸까? 엄마, 제가 가져온 서류 좀 보세요. 그날 저녁 도연이 들어왔을 때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지혜 명의로 나간 대출 내역이에요. 엄마, 이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도연은 밤새 대부업체들을 돌며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죠. 지혜의 빚은 총 1억 원이 넘었습니다. 해남대부, 동양캐피탈, 미래론, 그 외에도 이름도 생소한 업체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지혜가 왜 이렇게까지... 엄마, 도박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도박이요. 계좌 내역 봤는데 전부 카지노 사이트로 돼 있어요. 매일같이 수백만 원씩 들어가고 나가고 결국엔 다 잃은 거예요. 말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박이라니, 그것도 인터넷으로.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지혜의 잦은 외출, 새로 산 명품 옷, 그리고 가끔 사라지던 돈. 말자는 몇 달 전 지혜가 비싼 가방을 들고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친구가 선물했어요. 그때 지혜는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었을까요? 내가 너무 믿었어. 말자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며느리라고 눈 감은 게 잘못이었어.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봤으면 이런 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도연은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하지만 그날 밤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김도연 씨 가족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지금 이지혜 씨가 병원에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도연과 말자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말자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지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응급실 침대 위 지혜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죠. 말자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혜야, 왜 그랬어? 지혜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지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지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연 씨,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나 이제 정말 끝났어요. 무슨 소리야, 끝나긴 뭐가 끝나?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았지만 지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돌아갈 수 없어요. 빚도 빚이지만 나 더 이상 사람 구실 못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어요. 조금만 따면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잃으면 또 따야 할 것 같고 또 잃으면 더 해야 할 것 같고 말자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혜야, 일단 집에 가자. 우리 같이 해결하자.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제가 어머님께 드린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차라리 이렇게 끝내는 게 나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감당할게. 내가 혼자 짊어질 일 아니야. 하지만 지혜의 표정은 이미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말자는 그 표정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죠. 의사는 지혜를 이틀 정도 입원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심리 상담도 받으셔야 할 것 같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자는 불안했습니다. 지혜의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죠. 마치 이미 다른 세상으로 떠날 준비를 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억이 넘는 빚, 사라진 며느리, 그리고 손목에 감긴 붕대.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자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평온한 일상이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았죠. 새벽녘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혜가 없어졌어요. 뭐라고? 병원에서 나갔대요. CCTV 확인했는데 새벽에 혼자 걸어 나갔다고 말자는 전화기를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혜는 또다시 사라진 겁니다. 이번엔 어디로 간 걸까요? 지혜는 치료 후 실종됐습니다. 병원 CCTV에는 그녀가 새벽 4시경 혼자 걸어나가는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디건 하나 걸친 채 슬리퍼를 신고 나간 모습이었죠. 어디로 갔다는 거야? 도연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맸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성인의 가출은 범죄가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수사해주지 않았습니다. 본인 의지로 나간 거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경찰의 말에 도연은 허탈했습니다. 아내는 어딘가에서 위험에 처해 있을지 모르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답답했죠. 며칠 후 집 앞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자는 가게 문을 닫고 막 집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김도연 씨 계십니까? 무슨 일이신데요? 우리 사장님 돈 이지혜 씨가 빌려갔습니다. 대신 갚으셔야죠.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며느리가 한 일인데 왜 저희한테 오시는 거죠? 말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모른다고요? 가족이 빚지면 가족이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자의 말투는 협박조였습니다. 그때 도연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김도연 씨 본인이시군요. 이지혜 씨 남편 맞죠? 그렇긴 한데 제 아내 빚은 제 아내 거잖아요. 법적으로 제가 갚을 의무 없습니다. 도연도 나름대로 알아본 게 있었습니다. 법적으로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법 타령하시네. 그럼 어머니 가게라도 받아야겠네요. 여기 점포 얼마 하죠? 뭐라고요? 말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가게는 제 재산이에요. 며느리 빚이랑 상관없어요. 상관없긴요. 가족이면 다 책임져야죠. 안 그러면 이 동네에서 장사 못 하실 겁니다.
남자의 말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봐요, 여긴 내 가게요. 내 아들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장 나가요. 하지만 남자들은 냉소적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우린 돈만 받으면 됩니다. 어머니든 아들이든 상관없어요. 일주일 안에 3천만 원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다음엔 더 안 좋은 일 생길 겁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니?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말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가게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말자의 가게에는 손님이 끊겼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진 겁니다. 김말자 아들 며느리가 도박으로 망했다더라. 저 집 며느리 1억 빚졌다며? 참나, 저 집도 끝났네. 이제 가게 문 닫는 것도 시간 문제야.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요즘 다른 데서 반찬 사 먹어요. 아, 내 말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단골도 소문 하나면 등을 돌리는구나. 그 사실이 서러웠죠. 가게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팔리던 반찬이 이제는 3만 원도 안 나갔습니다. 어머니, 이러다간 가게 유지도 못해요. 도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걸 어떻게 포기해? 내 평생이 여기 담겨 있는데. 말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있어도 손님은 오지 않았죠. 저녁이 되면 팔리지 않은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게 내 인생 같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퇴근하지 않고 낮에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라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일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도 눈치 주고 동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생활은 해야지. 내가 돈 안 벌면 어떡하니? 이미 소문 다 났어요. 제가 빚 때문에 조사받는다고, 횡령 의심받는다고. 거기서 못 버티겠어요. 말자는 아들의 어깨가 무겁게 처진 걸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편함에는 압류 통지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김말자 소유, 반찬가게 점포 압류 예정. 말자는 그 종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30년 일궈온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일단 잠시 이모네로 가요. 거기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요. 도연은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가게는 내가 평생 일궈온 거야. 여길 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내 전부란 말이야. 엄마, 그래도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목숨? 이미 반은 죽은 것 같은데 뭐. 말자의 말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지혜가 남긴 봉투 하나가 택배로 도착했습니다. 도연에게라고 적힌 작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흐트러져 있었고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죠. 도연아, 미안해요.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나도 멈추고 싶었는데 이미 늦었어요. 빚은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책임질게요. 엄마께 죄송하다고 전해줘요. 나 이제 다른 이름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말자는 편지를 쥔 채 오열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이름으로 살겠다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혜야 도연은 어머니를 안았지만 말자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15년간 다니던 회사였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동료들의 수군거림, 상사의 차가운 시선, 그 모든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일할 수가 없어요. 매일 눈치 보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생활은 해야지. 내가 돈 안 벌면 우리 어떻게 사니? 말자는 아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도연의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죠. 이미 소문 다 났어요. 제가 빚 때문에 조사받는다고 회사 돈 횡령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도연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억울해 죽겠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아내가 도박한 게 제 잘못이 되고 회사에선 절 의심하고 말자는 아들의 어깨가 무겁게 처진 걸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혼자 키워낸 아들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대학까지 보냈죠. 그 아들이 이제 직장도 잃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우편함에는 압류 통지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김말자 소유, 반찬가게 점포 압류 예정, 채무 변제 불이행 시 법적 절차 진행. 말자는 그 종이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30년 일궈온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일단 잠시 이모네로 가요. 거기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요. 도연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이모가 부산에서 작은 식당 한다며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 다시 살아봐요. 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가게는 내가 평생 일궈온 거야. 말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여길 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내 전부란 말이야. 이 가게 없으면 난 뭐가 되는 거니? 그냥 빈손으로 쫓겨나는 늙은이가 되는 거잖아.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가게는 다시 할 수 있어도 건강 잃으면 끝이에요. 목숨? 이미 반은 죽은 것 같은데 뭐. 내가 죽어도 이 가게만은 지키고 싶었는데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말자 씨, 이번 주까지 3천만 원 안 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돈 구해오세요. 말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천만 원. 평생 모아도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가게를 팔아야 할까 아니면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까? 하지만 친척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창피했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제 퇴직금으로 일단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이 말했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내가 새 출발할 돈인데 어떻게 그걸 쓰니? 그래도 이대로 가게 뺏기는 것보단 나아요. 결국 도연은 퇴직금 2,500만 원을 대부업체에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동양캐피탈입니다. 이지혜 씨 빚 4,100만 원 남았습니다. 미래론입니다. 연체료 포함해서 5천만 원입니다. 전화는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말자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끝이 없네. 도대체 며느리가 얼마나 빌린 거야. 밤마다 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들이 떠올랐죠.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가게 문을 닫은 말자는
한참 동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라고 평생 읽어놓은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나? 진열대에는 아직 팔리지 않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김치. 이 모든 게 이제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말자를 피했습니다. 저기 김말자네 오신다. 슬쩍 피하자. 30년 넘게 살던 동네였지만 이제는 낯선 곳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골목길을 걸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어머니, 밥이라도 드세요. 도연이 라면을 끓여왔지만 말자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구나. 너나 먹어. 엄마도 드셔야죠. 이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뒤 가게 앞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크게 적힌 그 글자는 말자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말자는 그 딱지를 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30년 인생이 저 빨간 딱지 하나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완전히 망했네. 며느리 때문에 다 날렸다더라.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가족 잘못 본 거 아니겠어. 그 말들이 말자의 귀에 들렸지만 반박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를 너무 믿은 게 잘못일까? 아니면 아들을 제대로 못 키운 게 잘못일까? 자책만 계속됐습니다. 새벽녘 도연이 가게로 왔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무능해서 이 꼴이 됐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이건 지의 잘못이에요. 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결국 무너지는 건 자신의 인생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말자는 가게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김도연 씨 계십니까? 네, 제가 아들인데요. 무슨 일이신지 도연은 불안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죠. 김도연 씨, 이지혜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함께 나가주시겠습니까? 도연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부업체 자금 일부가 불법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습니다. 이지혜 씨 명의로요. 말자는 뒤에서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공범이 되는 거야?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금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서장님이 진술 좀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순간 말자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빚도 빚이지만 이제 범죄자, 가족이 되는 건가?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말자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도연이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말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일단 저 먼저 다녀올게요. 엄마는 집에 계세요. 도연은 경찰을 따라 나섰습니다. 말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형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부인이 1억 넘게 빌렸는데 몰랐다고요? 같이 사는 남편이?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가 숨긴 거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라 형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배우자잖아요. 게다가 그 돈 일부가 김도연 씨 계좌로도 들어왔더군요. 그건 아내가 생활비라고 준 거예요. 어디서 난 돈인지 몰랐어요. 도연은 억울했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사는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고 도연은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를 찾아주세요. 아내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지혜 씨 소재가 묘연합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말자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아, 괜찮니? 엄마 저 혹시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경찰이 계속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말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아들을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대부업체 직원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었죠. 김말자 씨, 이제 점포 비우셔야 합니다. 경매 절차 들어갑니다. 제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돈 마련할게요. 말자는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희도 일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남자는 냉정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비우시든지 아니면 강제로 나가시든지 선택하세요. 말자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발요, 이게 제 전부예요.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불 꺼진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찬 냄새 대신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고 냉장고는 멈춰 있었죠. 이게 다 내 업보인가. 남편이 죽고 아들까지 이렇게 만들고. 말자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당신 없이 이렇게까지 버텼는데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아들까지 망가뜨리고 말았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했고 분했고 무엇보다 무력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결심했습니다. 내 손으로라도 이 일을 끝내야 해. 아들만은 지켜야 해. 말자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거래했던 사람들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누구라도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전화를 걸 때마다 차가운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말자 씨, 요즘 형편이 안 좋다며요? 저희도 어려워서요. 미안해요, 말자 씨. 돈 빌려드릴 형편이 안 돼요. 30년 알고 지낸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동생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도 식당 운영하느라 빠듯해. 미안해. 그래도 좀만 도와줘. 내 조카가 감옥 갈 수도 있어. 언니,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도 벅차다고. 동생마저 거절하자 말자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혼자구나. 말자는 빈 가게 안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도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어둠 속에 앉아 있을 뿐이었죠. 새벽녘 도연이 가게로 왔습니다. 엄마, 또 여기 계셨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왜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요? 내가 며느리를 제대로 못 봤어. 내가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말자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믿었던 게 잘못이었고 아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게 죄였습니다. 나 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나서 내가 고생이구나.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날 아침 우편함에 또 다른 통지서가 와 있었습니다. 이지혜 관련 사기 사건 추가 조사 예정. 가족 대상 재산 조사 실시. 말자는 그 종이를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우리 가족 모두 망하는구나.
하늘은 잔인하게도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지만 말자의 마음은 추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만 지옥이네. 말자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지혜가 자주 드나들던 PC방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죠. 저기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말자는 지혜의 사진을 점주에게 보여줬습니다. 점주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여자요. 여기 자주 왔어요. 점주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왔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컴퓨터만 들여다봤어요. 인터넷 카지노 매일 했어요. 근데 그거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말자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요? 혼자가 아니었다고요? 네, 남자 하나랑 같이였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던데 맨날 붙어 다녔어요. 둘이 화면 보면서 뭐라고 수군거리고 돈 잃으면 같이 한숨 쉬고. 점주의 말에 말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과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 남편 회사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말자는 도연의 회사 동료 중 박 과장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지혜를 누님이라 부르며 집에도 드나들던 사람이었죠. 그 남자, 키 크고 안경 쓴 사람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 사람. 안경 쓰고 말 빠른 사람. 그 사람 여기서 카드도 여러 번 긁었어요. 근데 이름이 박모였더라. 영수증 어디 있을 텐데. 점주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조용히 박 과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도연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더 힘들어할까봐 걱정됐죠. 박 과장이 사는 오피스텔 주소는 도연의 수첩에서 찾았습니다.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던 말자는 퇴근하는 박 과장을 붙잡았습니다. 박 과장 맞죠? 네. 누구세요? 저 김도연 어머니예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박 과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어머님 무슨 일이시죠? 지혜랑 무슨 관계였어요? 말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냥 도연이 동료일 뿐인데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PC방에서 같이 도박했죠? 목격자도 있어요. 박 과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 안 하면 경찰에 가서 말할 거예요. 선택하세요. 말자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 과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시작했어요. 박 과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작년 봄쯤이었나 회식 자리에서 누님이 온라인 카지노 얘기를 꺼냈어요. 재미로 한번 해보자고. 처음엔 정말 재미였어요. 10,000원, 20,000원 정도 걸고 같이 웃고 떠들고. 그래서요? 그런데 누님이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매일 전화해서 같이 하자고, 돈 좀 빌려달라고. 나는 그냥 돈만 빌려준 거예요. 같이 도박한 건 몇 번 안 돼요. 박 과장은 변명했지만 말자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돈을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데요? 그 여자가 다 잃었죠. 나도 처음엔 몰랐어요. 누님이 빌린 돈을 다시 도박에 쓸 줄은. 나중에 알고 보니 누님이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고 내 명의로도 카드를 만들려고 했더라고요. 말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혜는 혼자가 아니었고 박 과장은 그걸 알고도 방관했습니다. 아니, 방관이 아니라 같이 빠져들었던 거죠. 그럼 당신도 공범 아니에요? 공범이요? 저는 그냥 돈 빌려준 것뿐이에요. 박 과장은 발뺌했습니다. 누님이 갚겠다고 했고 저는 믿었어요.
도연이 형 아내니까 설마 했죠. 설마가 사람 잡네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 났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박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만 2천만 원이에요. 그것도 못 받았어요. 누님이 잠수 타는 바람에 제 돈도 날아갔다고요. 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자 행세하지 마세요. 당신이 처음부터 말렸어야죠. 말렸어요. 여러 번 말렸어요. 그만하라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 근데 누님이 안 들었어요. 자기는 딸 수 있다고, 조금만 더 하면 다 회복한다고. 그러더니 결국 이 꼴이 됐죠. 박 과장의 목소리에도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말자는 더 이상 들을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가요. 당신 진술 필요해요. 경찰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당신이 지혜를 도박에 빠지게 한 거잖아요. 공범이에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냥. 하지만 말자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지혜 도박 사건 관련해서 제보할 게 있어요. 박 과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도 가족 있어요. 제 인생 끝나요. 우리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당신도 책임져야죠. 말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박 과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박 과장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말자도 함께 갔죠. 김말자 씨, 이 사람이 공범이라는 증거 있으세요? PC방 점주가 목격자예요. 둘이 같이 도박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도연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박 과장이요? 제 동료가?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야. 그 사람이 지혜를 도박에 빠뜨린 거야. 말도 안 돼요. 박 과장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은 모르는 거야.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이번에 제대로 배웠어.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지혜도 그 사람한테 이용당한 건가요? 이용도 했고 같이 빠진 것도 같아. 그날 밤 말자는 처음으로 조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실의 일부를 밝혀냈고 공범도 찾아냈죠. 이제 지혜만 찾으면 돼. 그 애가 모든 걸 설명해 줄 거야. 말자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말자는 박 과장을 고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박 과장의 휴대폰과 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그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함께 조직적으로 대부업체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나타났죠. 박 과장 씨, 이건 단순 도박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형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혜 씨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당신 계좌로 돌리고 그 돈으로 또 도박했죠. 이건 계획적 범죄예요. 박 과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돈을 좀 벌고 싶었어요. 박 과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사 월급으로는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고 아내는 맨날 돈 타령이고 누님이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같이 한 거예요. 나쁜 짓인 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경찰은 박 과장을 구속했습니다. 도연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동료가 이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썩어 있을 수 있어.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말자 씨, 이지혜 씨가 부산에서 검거됐습니다. 말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정말요?
지혜를 찾았다고요? 네, 오늘 오후에 서울로 이송됩니다. 가족분이 면회 원하시면 내일 오세요. 말자는 도연에게 알렸습니다. 아들아, 지혜를 찾았대. 도연의 얼굴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분노,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어디서 뭘 하고 있었대요? 그건 내일 가서 물어봐야지. 일단 살아는 있다니 다행이야. 다음 날 말자와 도연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뺨은 푹 꺼졌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예전에 단정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죠. 지혜야. 말자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지혜야, 왜 그랬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왜 이렇게까지 된 거니? 저도 몰랐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조금만 하려 했어요. 10,000원만 따면 그만두려 했는데 첫날 10만 원을 땄어요. 너무 쉬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1억이 넘는 돈을 그걸 어떻게 다 쓸 수가 있니?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한테 말했으면 같이 해결했을 텐데. 왜 혼자 그렇게 깊이 빠진 거야? 미안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도연 씨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실망? 지금이 더 실망스러워.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가족을 속이고 빚을 지고 도망가고 그게 실망 안 시키려고 한 짓이야?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박 과장이 나를 이용했어요. 지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도 같이 도박만 했는데 나중엔 제 명의로 돈을 빌리라고 했어요.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저도 멍청했어요. 그 말을 믿었죠. 이용당한 줄 알았으면 왜 멈추지 않았어. 말자는 답답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억이 넘게 빌렸잖아. 그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멈출 생각은 안 했니? 멈추고 싶었어요. 정말로. 근데 이미 빚이 너무 커져서 갚으려면 더 따야 할 것 같았어요. 악순환이었구나.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 생각은 한 번도 없었니? 잃으면 또 따야 하고 또 잃으면 또 빌려야 하고 그게 끝이 있을 것 같았니? 없었어요. 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그래도 살아줘서 고마워. 죽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겠어. 엄마는 또 어떻고.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다행이야. 일단 법적으로 처리될 거야. 너도 각오해야 해. 네, 알고 있어요. 제가 감옥 가는 건 당연해요. 박 과장도 잡혔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구속됐어. 공범으로.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잡혔군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둘 다 벌 받아야 해요. 너라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말자는 일어서며 지혜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건강 챙기고. 우리 기다릴게.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밖으로 나온 말자와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불쌍해 보였어요. 불쌍하긴 하지. 하지만 자기가 저지른 일은 책임져야지. 말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삶을 살아야 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재판받고, 형받고, 그렇게 되겠지.
우리는 최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수밖에. 지혜가 몇 년이나 갇혀 있을까요? 글쎄, 1억 넘는 사기니까 적어도 몇 년은 각오해야 할 거야.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챙겼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내 잘못 아니야. 사람 마음은 본인도 모르는 거야. 말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지혜를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모든 게 드러났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말자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며칠 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혜와 박 과장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고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죠. 말자와 도연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피고인 이지혜는 1억 2천만 원의 사기 및 도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고 말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말자는 가게 대신 작은 반찬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가게는 아니었지만 오래된 단골 몇 분이 다시 연락을 주었죠. 말자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반찬 좀 부탁할게요. 그 한마디가 말자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도연은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사람은 손으로 일할 때 마음이 덜 복잡해져.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만 많아지더라고. 말자는 작은 원룸에서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예전 가게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죠. 주문이 들어오면 도연이 배달을 도와줬습니다. 엄마, 오늘은 주문 5건이에요.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그러게. 사람들이 조금씩 다시 찾아주니 고맙더라. 도연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예전만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죠. 엄마, 이번 달 월급 나왔어요. 조금이지만 생활비 보태요. 아니야, 너 저축해. 나는 벌 만큼 벌고 있어. 말자는 아들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가끔 말자는 예전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세월이 이렇게 쉽게 지워지는구나. 말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이미 다 흘려버렸으니까요. 지혜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도연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열심히 반성하고 있어요. 교도소에서 제과제빵 기술도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나오면 다시 일하고 싶어요. 말자는 그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해도 나름대로 후회하고 있구나. 도연에게 편지를 건네자 도연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안 쓸 거예요? 아직은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말자는 지혜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도연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엄마 혼자 다녀오세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혼자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지혜는 예전보다 좀 나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조금 살아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지혜야. 건강은 어떠니? 네, 괜찮아요. 여기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오히려 몸은 나아진 것 같아요. 편지 잘 받았어. 말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과제빵 배운다며? 네, 여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나가면 작은 빵집이라도 하고 싶어요.
빚도 갚고 도연 씨한테도 보상하고.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나도 처음엔 너를 원망했어. 내 가게도 날아갔고 아들도 고생하고 다 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지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말이야. 말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너도 피해자였구나 싶어. 도박에 빠진 것도 박 과장한테 이용당한 것도 물론 내 책임이 크지만 그래도 안쓰럽더라.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다니. 울지 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다만 그걸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지. 말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너도 여기서 제대로 반성하고 나와. 우리가 기다릴게.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라기보다는 말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내가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래도 너도 사람이니까.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제가 나가면 정말 열심히 살게요. 어머니께 빚진 거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빚은 됐고 그냥 잘 살아. 그게 우리한테 제일 큰 보답이야. 말자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교도소를 나온 말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다만 그걸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지. 말자는 혼잣말을 하며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도연에게 면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혜가 많이 달라졌더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그래요?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글쎄요,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아, 원망만 하고 살 순 없어. 말자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야지. 과거에 묶여 있으면 우리만 힘들어. 지혜는 지혜대로 벌받고 있잖아. 도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근데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제 마음도 정리할 시간이. 그래,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말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만큼 버텼으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말자의 반찬 배달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었고 말자는 작은 보람을 느꼈죠. 역시 내 손맛은 어디 안 가는구나. 말자는 웃으며 김치를 담갔습니다. 도연도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프로젝트 성공했어요. 상사가 칭찬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들 대견하네. 말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뎠어. 어느 토요일 오후 말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삶이란 게 참 묘하구나. 무너질 때는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살아가네. 골목을 따라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하늘거리며 떨어졌습니다. 말자는 그 바람 속에서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쓰러졌던 삶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마음 한가운데 피어나고 있었죠. 여보, 당신 봤죠? 말자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이만큼 버텼어요.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하늘은 대답 대신 따스한 햇살을 내려보냈습니다. 말자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장 큰 폭풍을 견뎌냈으니까요.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자는 작은 꽃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줌마, 장미 한 송이 주세요. 네, 예쁜 거로 드릴게요.
말자는 장미를 받아들고 향기를 맡았습니다. 오랜만에 꽃 사보네. 기분 좋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말자가 만든 소박한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시금치나물. 도연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그럼 30년 경력인데.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빛이 스며들었고 거실에는 평온함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시간들, 그 아픔들이 이제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이런 거구나.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생각이 말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